임진왜란 당시 와키자카 야스하루 1554는 일본에서 전쟁의 신이라 불렸습니다. 2,000명 군사로 6만여 명의 조선 육군을 물리친 명장 중 명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의 승부를 가른 것은 한산도 대첩 1592년 8월 14일으로 이 대첩에서 73척으로 이순신을 상대한 그의 함대는 전멸했습니다. 이 패배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다에서 더 이상 조선을 상대하기 힘들다 판단해 해전금지령을 내렸죠. 그는 임진왜란, 특히 이순신과 관련해서 여러 회고록을 남겼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흠숭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하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와카자카의 후손들은 매년 이순신 장군 탄생일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죠. 어쨌든 7년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인물은 성웅 이순신이며 73척의 함대를 수장시킨 것은 거북선입니다만 우리 민족에게 거북선은 그리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투함을 넘어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상징이죠.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주도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감선을 만들었소.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는데 산업화가 늦어져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라며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으로 영국으로부터 차관 500억 원을 들여오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조선업이야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실 거북선 이전에도 선박 건조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미 조선시대에 거북선 제외 판옥선, 포작선, 협선, 사호선 등 그 종류가 상당했죠. 일부 학자들은 임진왜란은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컸지만 선박 건조 능력이 일본보다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왜군을 분리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9세기경 당나라를 여행한 후 입당국법 순례행기를 쓴 일본 승려 앤니는 신라배는 작지만 날렵하고 강하다고 썼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길이 30m가 넘는 거대한 전함을 직접 건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원나라 왕이가 쓴 범의 소록이라는 책에는 여몽연 함군의 일본 정벌 당시 크고 작은 함선들이 파도에 다 부서졌으나 유독 고려의 전선은 배가 견고하여 온전했다는 내용이나 고려의 배는 강하기 때문에 고려에서 배를 건조해 다시 일본을 정벌하면 이길 수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죠. 이렇게 뛰어난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춘 우리 조상들이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선박은 한물 같다며 무시하던 중국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세계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잘 아시다시피 심장은 인간의 전부입니다. 태어날 때 뛰기 시작해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밤에 모든 장기가 잠들어도 심장만은 계속 살아 숨쉽니다. 이는 선박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선박의 심장이 바로 엔진이고 이 선박 엔진 분야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박 엔진을 공급 중단하면 중국을 세계로부터 고림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전 세계가 엔진 설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며 국가 기밀로 취급하는 이유는 다른 엔진에 비해 더 고도의 정밀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 일단 무게와 크기부터 어마어마하고 연료 효율성과 내구성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바닷물의 염분, 강한 진동, 극단적인 온도차 등 극한의 해상 환경을 견디며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설계, 제작, 유지 보수가 까다로운 건 둘째치고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친환경 엔진이 대세로 떠올랐는데 이러한 기술은 극히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중국은 선박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영국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스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총 1711척을 수주해 70%, 한국은 250척을 수주해 17%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수치만 보면 중국에 따라잡힌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한국의 조선 3사는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3에서 4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지만 선박 인도 일정을 맞추지 못한까 염려해 수익성 높은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했기 때문에 전체 실적이 낮아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건조 실적을 달성한 중국이지만 이에 발맞춰 한국산 선박 엔진 주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도 선박 엔진만큼은 한국산에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선박 추진용 엔진 수출액은 약 9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해 2023년 6억 8,122만 달러 대비 32% 급증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이 전 세계에서 70%를 차지하면서 한국산 선박 엔진 수입도 늘린 것이죠. 참고로 선박 엔진은 선가의 약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열심히 선박을 찍어낼수록 한국은 엔진을 팔아 엄청난 돈을 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선박 엔진에 의존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거론됩니다. 첫째, 중국은 선박 대량 건조에 주력해 정작 핵심 부품인 엔진 개발에는 투자와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고품질 엔진의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니 한국산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둘째, 중국이 자체 개발한 엔진의 품질 및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갑의 위치에 있는 선주들이 한국산 엔진을 달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 난이도가 높은 친환경 이중 연료 엔진 듀얼 퓨얼 엔진은 거의 대부분 한국산이 장악하고 있죠. 이중 연료 엔진이란 두 종류의 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통상 기존 화석 연료와 천연가스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제작과 시험 과정이 까다롭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중국 기술력으로는 아직 이 수준의 엔진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암모니아 액화천 연가스 LNG 등 친환경 연료에 대응하는 이중 연료 엔진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HD 현대중공업은 고압 직분사 방식을 적용해 아산화질소NEO 등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암모니아 이중 연료 엔진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한화엔진은 LNG와 중유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저속 이중 연료 엔진의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국제해운 시장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러한 친환경 엔진 기술 우위로 인해 중국이 한국산 엔진에 의존하는 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엔진 제조사들의 대중 수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한화엔진은 2024년 중국 수출 확대에 힘입어 12년 만에 연간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선박 엔진 수출 성장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실적 개선을 실현했죠. 사실 우리나라는 선박 건조 분야뿐 아니라 선박 엔진 분야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박 한 척에는 높이 13m의 대형 엔진 1대와 발전용 중형 엔진 3에서 6대가 필요합니다. 대형 엔진이 프로펠러를 이용해 선박을 추진시키면 엔진 끝에 발전기를 단 중형 엔진은 선박 내 전력 생산을 담당하죠. 미국 시장조사기관 마켓 샌드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용 엔진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28억 달러 약 17조 원에서 2029년 152억 달러 약 21조 원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D 현대중공업, 독일의 만 디젤의 메이엔 디설 앤드 터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대형 엔진 부문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36%를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형 엔진 또한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 중이며 시장 점유율 35%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박을 발주하는 고객들은 한 번 거래를 맺으면 좀처럼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이어서 신생회사는 기술력이 있어도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선박 엔진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오랜 기간 조선업과 병행해 엔진 기술을 축적하고 해외 라이선스 기술을 넘어 독자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 둘째, 강화되는 국제회사기구 IMO 환경 규제에 부응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 엔진 개발에 주력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아직 이러한 핵심 정밀 기술력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박 엔진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해외 엔진 기술에 의존해 조립 생산을 해오다 2000년대 들어서야 HD 현대중공업이 힘센 엔진 IMSEN 엔진을 독자 개발해냈고 2020년대에 친환경 선박 엔진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암모니아 수소 등 차세대 연료 기반 엔진을
2030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친환경 엔진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조선업과 선박 엔진 산업은 앞으로도 한층 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겁니다. 엔진은 선박의 심장과도 같아서 현대중공업 같은 한국 기업들이 대형 엔진과 중형 엔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선박은 단순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최근 콧대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한국 조선업과 엔진 기술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전 세계 무역의 필수 불가결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의 약 35%를 점유하며 사실상 글로벌 무역의 심장을 쥐고 있죠. 만약 한국이 엔진 공급을 멈춘다면 세계 무역의 심장이 멈춘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 9월 4일 오후 3시 맨해튼 월스트리트의 모건 하우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J.P. 모건의 사무실에 모여든 투자자들 사이를 뚫고 토머스 에디슨 1847-1931이 불쑥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실패하면 $100 벌금을 내겠소. 그러고는 힘차게 스위치를 몰렸죠. 그 순간 모건 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백열전 등 100여 개가 동시에 번쩍하고 눈부신 빛을 토해냈습니다. 응접실 상들리에서부터 책상 스탠드까지 말 그대로 한순간에 빛의 축제가 펼쳐진 겁니다. 주변 67개 건물에서도 300개 전등이 일제히 켜지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중앙집중식 상업 발전이 시작되는 역사적 장면이 완성됐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내 생애 최고의 장면이라 부른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역사적 실험에 성공한 에디슨은 단지 전구 하나를 반짝 발명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열차용 철로를 깔 듯 전기사업 전반을 완전히 새로 개척해버린 것이죠. 석탄을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증기기관 기반의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고 전등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뉴욕시 의회에 가진 자료를 제출해 공사 허가까지 따냈습니다. 거리를 파헤치고 전선을 지하에 묻으면서 백열 전구와 퓨즈 계량기 스위치 등 전기 관련 장치를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직접 생산해 전기 사업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죠. 하지만 에디슨이 고집한 직류 DC, 더렉트 커런트 방식에는 결정적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송거리가 짧아 발전소를 소비지역 인근에 잔뜩 지어야 했다는 점. 예를 들어 2300여 개의 백열전등을 위해 무려 85개나 되는 중소발전소가 필요했다면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바로 이 약점을 기회로 삼은 사람이 조지 웨스팅하우스 주니어 1846-1914있습니다. 전기를 보내는 기본 원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에디슨이 밀어문였던 직류 DC, 즉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웨스팅하우스가 채택한 교류 AC, 올터네이팅 커런트, 즉 전기가 주기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교류는 고압의 전류를 먼 거리까지 보낼 수 있고 도착 지점에서 변압기를 거쳐 전압을 낮춰 사용하면 되니 훨씬 효율적이었죠. 게다가 석탄과 물만 풍부하면 어디든 대형 발전소를 지를 수 있어 발전 단가마저 낮았습니다. 이른바 전기전쟁어 어브 더 커런츠에서 승리하기 위해 에디슨은 교류의 위험성을 부각하고자 사용용 전기이자 시연하는 등 극단적인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웨스팅하우스는 살인집단이라는 흑색 선전까지 난무했지만 결국 교류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더욱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시장이 받아들였습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의 전기 공급권을 웨스팅하우스가 따낸 것을 계기로 교류가 대세가 되었고 그때부터 세계는 본격적인 발전소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단 한순간이라도 전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면 발전소는 군사적 전략적 가치가 높아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죠. 예컨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집중 공격해 무려 9기가와트 GW에 달하는 발전 능력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전력회사 우크레네르 고유 KRENERGO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전력 인프라의 절반가량이 손상 또는 파괴되어 수백만 주민이 전력 공급 중단과 촉한에 직면했습니다. 대만과 중국 간 갈등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마한산 원자력 발전소의 MANSHAN 누클리어 파워 플랜트를 비롯한
핵심 발전소들이 중국의 우선적인 타격 목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에너지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발전소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발전소에 막대한 투자를 기울여왔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분야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미친 듯이 기술을 발전시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죠. 오늘은 한국이 세계 5번째로 성공해낸 발전소의 심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가스터빈이라는 장치를 들어보셨나요?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고 전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설비로 발전소는 물론 항공기 엔진, 선박 추진, 대형 산업기계 등 용도가 무궁무진해 산업의 심장이라 물리기도 하죠. 그만큼 고강도 소재와 초정밀 설계 기술이 필요해 소수의 선진국만 오래도록 독점해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항공기 엔진 정비와 부품 제작을 계기로 가스터빈 개발에 한 걸음씩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자체 산업용 가스터빈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어느덧 세계 기술 경쟁에 뛰어든 것이죠. 2023년 가스터빈 시장은 약 207억 9천만 달러 규모로 평가되며 2032년에는 293억 6천만 달러 약 4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인데요. 그중 발전소용 대형 가스터빈 시장은 미국 GE 버노바, 독일 지멘스 에너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 극소수 업체가 사실상 좌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채 4곳에 불과한 만큼 우리나라는 늘 외산 기술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만큼 유지보수와 교체 주기마다 막대한 비용 연간 3조 원 이상을 지불해온 실정이었죠.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외산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더 나아가 가스터빈을 수출해 돈을 버는 단계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초내열 합금과 정밀 주조 기술이 총동원되는 가스터빈은 흔히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립니다. 1500 이상의 초고온을 견디면서도 안정된 성능을 발휘해야 하니 어찌 보면 항공기 엔진보다 더 복잡합니다. 부품만 4만여 개, 무게 230톤의 가스터빈 블레이드 날개 한 장이 중형차 값에 맞먹는다고 하니 그 난이도가 짐작되실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국산화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입니다. 박지원 회장이 1조 원 투자 계획을 공표하며 원래는 이탈리아의 가스터빈 기업 안살도 에네르기아 엔살도 ENERGIA 인수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걸러되자 아예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결단을 내렸죠. 이후 수십 계산학 학연이 국책과제 형태로 뛰어들어 6년 만인 2019년에 마침내 발전용 가스터빈을 국산화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기술 개발을 이어가며 2023년 3월 완성품을 최종 제작하는 데까지 성공해 4개월 뒤 한국서 부발전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국산 가스터빈 270MW금이 드디어 상업 운전에 돌입합니다. 착수에서 운전까지 10년이 걸린 대장정이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점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시작된 24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는 순간 현장 엔지니어들은 말 그대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성취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운전 단계부터 안정적인 운전 기록을 쌓아 세계적 수준의 성능과 내구성을 증명했다는 사실. 그 결과 외국산 대비 유지보수 비용을 20에서 30% 절감할 수 있고 정비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점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2024년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에 초대형 가스터빈을 공급하기로 계약하며 국내 발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산 가스터빈은 안전하고 탄탄하게 가동되므로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고 전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세계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부발전, 그리고 9개 중소기업은 지난 1월 21일 경남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서 가스터빈 수주 공동체 딤코리아 업무 점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국내 가스터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데 의미가 큰데요. 협약 참여사들은 가스터빈 관련 전손 분야 국내 생태계 강화, 글로벌 주요 행사 시 한국 가스터빈 기술 공동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가스터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가스터빈 팀 코리아가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해외 제조사가 미국에 공급한 7F150에서 200MW급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입니다. 현재 7F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900기 이상, 그중 600여 기가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휴스턴에 서비스 전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이 거대 시장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내 산업 생태계를 차근차근 육성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가스터빈 고온 부품 성능 개선 설계를 시작했고 2022년에는 국내에서 개발 제작한가 고온 부품을 국내 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죠. 지난해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국내 협력사들이 한국 남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7F 가스터빈 로터 수명 연장과 케이싱 교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현재 동남아와 중동 지역에서 관련 서비스 기술 수출 계약이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이 성과만으로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해외 수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만큼 외국산 의존도를 줄이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닌가 라는 시각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에너지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래 기술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기술은 바로 수소 혼소 터빈입니다. 기존 가스터빈에 수소 연료를 혼합해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발전 기술이죠. 현재는 수소 혼합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궁극적으로 100% 수소만 사용하는 터빈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7년까지 완전 수소 연료로 구동되는 터빈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는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국내 수소 발전 시장은 물론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 혼소 터빈 실증을 위해 여러 국내외 기관과 손잡고 있으며 기술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한국이 수소 발전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로 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개발부터 상업 운전까지 걸린 10년의 시간 동안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5번패 가스터빈 독자 제조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낸 만큼 이제는 에너지 선도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가 엿보입니다. 국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사실상 처음으로 국산 전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를 강조하는 트럼프 이영 시대의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K방산이 중동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 규모는 1억 1,573만 달러, 약 1,690억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7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계약 규모 단가 등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사우디 전차 수출이 지난해 처음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이 전차를 수출한 사례는 폴란드가 유일하고 사우디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전차 수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방위사업청은 항상 사우디 측 요청으로 세부 사항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사우디에 K 전차가 수출되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차가 아니라면 대체 한국은 사우디에 어떤 방산 무기를 수출한 것일까요? 무언가를 수출한 기록은 분명히 나와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했다고 추정되는 무기는 무엇이며 현재 사우디가 빨리 교체하고 싶어하는 무기들, 추가로 원하고 있는 무기들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 규모는 1억 1,573만 달러, 약 1,690억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한국이 K 전차를 수출했다면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수출한 것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천무 다연장 로켓과 천무 유도탄을 수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과 함께 기동하면서 사격 지휘와 기타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타이곤 유객 수육륜 장갑차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비공개가 되면서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지금 당장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전차가 아니라 차륜형 장갑차와 차륜형 자주포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우디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건 예멘의 후티 반군인데요. 사우디는 예멘과 맞닿아 있는 광활한 남쪽 국경지대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을 주문한 데 이어 타이곤 차륜 장갑차도 도입했습니다. 타이곤 6X6 차륜형 장갑차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장비로 다양한 무장 시스템 탑재 및 부가장갑 적용 등을 통해 운용 목적에 따라 최적화가 가능한 고성능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사우디는 한국에 1000대 이상의 신형 차륜형 장갑차와 함께 케사르 차륜형 자주포를 보강 및 대체할 차륜형 자주포를 새롭게 원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사우디는 높은 확장성을 가진 8X8형 차륜형 장갑차 시리즈를 발주함은 물론 여기에 더해 후티 반군과의 전투 경험을 반영해 10kg급 폭약을 견딜 수 있는 레벨 IV급 접함 방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중국제 차륜형 장갑차를 사자니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유럽제는 가격 대비 성능이 부족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타이곤 장갑차를 8X8형 차륜형 장갑차로 확장하면서 레벨 IV급 접함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개조하는 사업을 2027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사우디가 한국의 전차를 원하는 날도 곧 올 전망입니다. 현재 중동은 국가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한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출 주요 권역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방산에 대한 중동 국가들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K 전차 등을 투입한 육군 훈련 현장을 참관했는데요. 앞서 사우디는 LIG넥스1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양산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 10개 포대를 도입했고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이라크에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랍에미리트 UAE와도 수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은 사우디의 육해공전 분야에서 뛰어난 무기들을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천궁 2 수출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작년 2월 초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세계 각국 정부와 군 당국, 방위산업체 관계자가 대거 집결했습니다. 세계방산전시회 WDSWORLD 디펜스 쇼 2024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WDS 2024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각국의 내로라 하는 방산기업과 연구소가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보내 뜨거운 판촉 경쟁을 벌였는데요. 당시 한국은 고위급 인사들이 출동해 KF-21 개발 협력을 제안했고 미국 F-15EX, 프랑스 라팔, 영국 독일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물론 러시아 수-75MIG 35, 파키스탄 JF-17, 중국 FC-31도 사우디에 주요 인사를 파견해 전투기 개발 등 방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신생 방산 전시회에 이처럼 많은 나라가 달려든 이유는 이 행사 주최자가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이기 때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6년 비전 2030을 천명하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지상항공 유도탄 전자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산화하고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는 게 뼈대였습니다. 2030년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무기 체계는 국산화를 결정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도 오랜 시간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겨우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업국도 아닌 사우디가 고작 6년 만에 무기 국산화율 50%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실권자는 강력한 권력과 막대한 자금줄을 모두 쥔 미스터 에브리싱이었고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사우디는 성능과 납기 등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비용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 큰손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육군에 시급한 과제는 노후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를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군 주력 전차는 575대를 도입한 미국산 에밀 AES였는데요. 미군용 에밀 A에 비해 수출형 다운그레이드 사양이라 후티 반군과 전투에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군 2성급 전차로는 M60A3 660대와 AMX 30SA 250대가 있는데 도입 40년이 넘은 구형들이라 전량 대체가 시급했습니다. 그런 사우디의 눈에 한국의 수출용 3, 5세대 전차로 KEME와 KEEX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우디가 악화되는 안보 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차 전력을 현대화할 경우 소요 물량은 단기적으로 900여 대, 장기적으로는 1,500여 대에 달합니다. 보병 전투 장갑차만 해도 걸프전 전에 도입된 MEA 브래들리 400여 대와 AMX CP 300여 대가 모두 교체 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3,200여 대에 달하는 구형 M113 장갑차와 2,500여 대의 험비 차량, 대체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병 전투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 모두 유력한 수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보병 전투 장갑차의 경우 국산 AS-21 레드백이 좋은 선택지며 M113은 이미 한국군이 운용 중인 타이곤 8X8 장갑차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험비의 경우 WDS 2024에서 현지 생산 양해각서를 체결한 소형 전술 차량의 파생형 수출이 유력합니다. 사우디 포병 전력을 이루는 PLG-45, M109A EA3AO, AMX GCT 등 900여 문도 교체 대상인데요. 최근 한국의 K9A 자주포가 영국과 루마니아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면서 WDS 2024에서 많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고 사우디도 한국 자주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 해군도 새로운 무기 소요가 많습니다. 그간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사우디는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선 HD현대중공업이 충남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설계한 수출형 호위함 HDF 3800SA와 스텔스 선형의 초계함 HDF 1400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업체는 각각 장보고 3배치1을 기반으로 한 수출형 잠수함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2018년 미국의 호위함 4척을 발주했는데 여태까지 건조 중인 상황인데요. 해당 모델의 성능과 신뢰성도 검증되지 않아 자국의 조선소를 새로 짓고 전투함을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지 군함 조달을 결정할 경우 한국은 해외 업체들과 경쟁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회 운사와 손잡고 공동 출자 형식으로 현지에 중동 최대 조선소를 짓고 있는데요. 이 조선소가 올해 말 가동을 시작하면 사우디는 비전 2030에 따라 대량의 신형 전투함을 발주할 확률이 높으며 HD현대중공업의 수출형 모델이 사우디 건함 사업을 선점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K2, K9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아 우리 육군의 훈련을 지켜본 사우디의 방위장관은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감탄하고 들어갔다는 후문인데요. 사우디 방위부의 압둘라 장관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명성을 잘 알고 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방산 분야 협력은 물론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카타르 현재 연합훈련에서도 한국군은 K 전차와 K9 자주포의 능력은 펼쳐 보였는데요. 우리 육군이 훈련을 전개한 카타르 알-칼라일 훈련센터는 카타르군이 보유한 동서 10km, 남북 33km 광대한 사막 훈련장으로 전차와 자주포의 장거리 사격이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육군은 카타르에서 카타르군이 보유한 독일제 레오파르트 EH 전차 및 PGH 2000 자주포와 연합 전투 사격도 벌였습니다. 한국산 K 전차, K9 자주포와 국제방산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대들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5월에도 UAE에서도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2년 전 대대적인 폴란드 수출로 유럽 시장에 당당히 진출한 대한민국 대표 전차 K, 폴란드에 세울 유럽 생산 공장 건설도 빠른 시원에 이뤄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요. 그러나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급도 여전히 폴란드 K 곱작 건설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 우리 측은 준비를 마쳤지만 폴란드 측에서 여러 이유로 협상에 아직 나서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그 이유가 KPL이 너무 비싸서라는 건데요. 가성비로 유명한 한국 방산업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다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의 KPL 협상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생겼는데요. 그런 가운데 폴란드를 발칵 뒤집볼 소식이 유럽에서 전해졌습니다. 같은 동유럽 국가이자
아직 K 도입 접시 계약도 맺기 전인 루마니아가 먼저 생산 공작 계약을 맺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방산업의 유럽 생산 기지라는 타이틀을 생각지도 못한 루마니아에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건데요. 동유럽에서 대한민국 방산업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말아보겠습니다. 지난 8일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밥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KPL 도입 계약에 대해서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K 현지 생산 계약이 또다시 지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K를 포함한 우리 무기를 대대적으로 수입해갔던 폴란드의 모습을 생각하면 다소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자급 이유 등으로 지연되어 왔던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 등을 기다려왔던 우리 방산업계로서는 난감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번 일은 베이다 차관을 포함해 폴란드 국밥부 입장에서도 밀어나길 바란 일은 아닙니다. 폴란드의 KPL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폴란드 국방부나 정부 측 의사 때문이 아니라 현지 방산업체들의 주장 때문이니 말입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를 필두로 한 현지 방산업체들은 KPL 현지 생산을 통한 수익물 더 얻기 위해 가격 협상에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용 자체는 현지 생산을 위해 필요한 설비 새로 구축하고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협상이 필요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폴란드 방산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격이 그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거라는 겁니다. 폴란드 업체들 요구대로 비용을 맞춰줄 경우 KPL의 가격은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최신형보다 더 비싸지게 됩니다. K가 레오파르트에 비해 확실히 우세한 점이 하나 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폴란드 현지 업체들은 자신들이 받는 돈이 많아지니 상관없겠지만 우리로서는 레오파르트에 밀리게 되니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는데요. 당연히 폴란드군과 정부도 도입 비용을 생각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헌데로탭이 KPL을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 현지 생산업체인 PGG를 통해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기에 PGG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GG와의 협의가 아직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KPL 현상이 계속 미뤄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본인들의 무리한 요구가 협상 지연의 원인임에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게 우리 측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과 PGG가 기술 이전 및 생산기지 지원 관련 가격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폴란드 내부 협상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현대로템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PGG가 중간에서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폴란드 현지 네티즌들도 다른 업체도 아닌 무려 국영업체인 PGG 때문에 KPL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PGG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국역 기업이면서 국가 안보보다 이익을 더 챙기려 하는 게 말이 되나? 한국 기업들은 약속한 대로 무기를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하는 것도 없이 돈만 비싸게 부르고 있다. 러시아군이 바르샤바까지 쳐들어와도 탱크 값이나 흥정하고 있을 놈들이다. 폴란드 네티즌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옆 나라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상은 총알바지에 불과하긴 하지만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데다 헌 사태 그대로 휴전이나 총전하기를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했으니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러시아군이 있는 상황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KPL 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방산업체들의 유럽 시장 진출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KPL 협상 지연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폴란드 측의 협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특히 같은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에서 2년 전 폴란드 때와 같은 잭팟이 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세계에서 10번째로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로 K 구매 계약도 내년에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루마니아는 K9 생산 공장 건설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K 공장 건설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폴란드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인데요. 유럽 방산 전문지 ESD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K9 생산 공장 견선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진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법인잡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자주포 생산은 불론 장비 테스트와 연구, 교육, 정비 유지 보수까지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 될 거라고 합니다. 호주 공장처럼 K9만이 아니라 레드백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화의 이러한 움직임은 루마니아 K9 공장을 단순한 현지 생산 공장이 아닌 유럽 수출을 위한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화는 단순한 무기 수출만이 아니라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 로마를과 탄약 생산물 비롯한 지상무기 전반에 협력하고 루마니아 국립함공우주연구소와 정밀유도, 미사일, 언구 개발을 수행하는 등 루마니아와 전방위적인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자 한화속은 아예 법인까지 분리해가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폴란드 대신에 루마니아가 한국 방산의 유럽 수출 거점으로 교체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시장에서의 한화의 모습이 비협력적이면서 밥산 기술력도 뛰어나지 않은 폴란드 방산업체들과 억지로 협력해야 하는 현대에도 영향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기술력은 폴란드와 차이가 안 날지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는 루마니아와 손잡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뿐 아니라 현대도 폴란드에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 시장에도 투자하는 방식을 쓰게 될 거라는 건데요. 이미 현대는 폴란드 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신규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루마니아와 KE 전차 수수를 논의해 내년에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페루 육군과는 지난달에 지상무기 수술 총괄 협약을 체결해 KE와 차륜형 장갑차 수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계약이 진행 중인 데다 아직 폴란드에 직도입할 KE 물량도 많이 남아있기에 현대가 KEPL 현상이 지연되어도 기다리고 입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방산업계는 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이번 폴란드 KEPL 협상 지연 같은 일이 벌어져도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에 KEPL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자잘한 해프닝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다각화 전략은 기존에 수술했던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에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의 항공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우리 무기에 대한 평판이 매우 총기에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체에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차 시장에서 KE는 현재 자주포 시장에서의 K9과 같은 위치를 점유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차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영국의 챌린저 등 기존 유럽 방산 강국들의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전장 환경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KE에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레오파르트만 봐도 가격이 비싼 데다 헙지에서의 주행 능력은 떨어지고 납품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들 모두 KE와 정반대입니다. KE는 최첨단 설계에 힘입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 신속한 생산과 납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유럽 전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기존 전차 강국들도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기존 밥산 강국들이 한국의 전차 시잡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죠. 독일의 KF-51 판터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X는 무인 포탑, 신형 주포, 하이브리드 파워팩 여러 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지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인지 개발 일정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아직 알 수 없고 대당 가격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전차값이 어지간한 전투기와 맞먹게 될지도 모를 상황인데요. 현존하는 전투기를 중 최강이 F-35라고 할지라도 모든 나라가 F-35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가격 경쟁력은 성능 못지않게 수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요 국가들의 차세대 전차가 완성되더라도 시장에서 우리 KE가 무조건 밀려나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KE는 최첨단 전차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전차기에 앞으로도 사려는 나라들이 출몰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가치가 꾸준히 무상항하는 가운데 이번 루마니아 K9 공장 설립은 한국이 유럽 전역으로의 무기 공급을 가속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는 KEPL 공장 건설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폴란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수천 명의 NATO 군인들이 이번 달 핀란드 북극에서 대규모 포병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대한 러시아를 향한 신호로 보고 있다. 프랑스 24. 핀란드군이 북극 나토 훈련 DYNAMICFRONT25에서 새로운 K9 무카리 자주포를 시연했다. 아미레코그니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허용하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눈 덮인 핀란드에서는 역대급 규모의 나토 포병 훈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새롭게 나토국이 된 핀란드에서 NATO의 다국적 포병훈련 다이내믹 프런트 25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나토 회원국에서 모은 3,600명의 군인들이 저마다 자국에서 가지고 온 로켓포와 자주포 등으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주 동안 대포 사격과 로켓포 사격 소리가 눈 덮인 핀란드 내 구릉지 라폴란드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NATO의 상호 운용성과 장거리 화력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시범으로 영국 육군이 최근 도입한 현대화된 아처 자주포가 참여했고 프랑스의 카이사르도 실사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군들이 자국이 자랑하는 자주포를 가지고 눈 덮인 훈련장에서 이동하는 모습은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게 하며 나토 최고 전력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에게는 이들을 뛰어넘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일찌감치 도입한 K9 자주포입니다. 지난 11월 18일 핀란드형 K9 자주포 무카리는 핀란드 로바니에미 근처의 훈련구역에서 극한의 북극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시연했습니다. K9 무카리의 실사격은 핀란드가 올해 초 NATO 회원국이 된 이후 처음으로 다이내믹 프런트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핀란드 전차부대 상사인 올리 밀리마키는 그의 여단이 눈 덮인 숲에서 K9 전차로 화력 훈련을 실시한 후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다양한 나라들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핀란드군은 다이내믹 프런트 25의 실사격 임무 리허설을 준비하기 위해 K9 자주포를 이동시켰습니다. 마치 특급 작전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는데 설원 위에 깔린 기차길로 K9 자주포를 고정시키고 선로를 따라 산악 지역을 뚫고 훈련장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운반한 K9 자주포는 커다란 나무숲 사이로 눈이 깔린 길 위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장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실제 훈련에서 굉장한 기통력을 선보이며 설원 위를 힘차게 돌파해 갔는데 눈 위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자주포는 K9이 유일했습니다. 처음 나토에 가입하고 펼치는 훈련에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의 군사 강국에서 온 병력과 무기에 기죽을 수도 있었지만 핀란드는 K9 자주포 하나만으로도 당당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핀란드가 작년에 NATO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기통 훈련으로 핀란드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수십 년간의 군사적 비동맹 관계를 해제했습니다. 핀란드 국제관계연구소의 연구원인 조엘 린나인마키는 이번 대규모 훈련은 핀란드가 1340km 830마일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NATO 훈련은 다른 국가, 특히 러시아에게 NATO가 단결되어 있고 회원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고 했습니다. 핀란드의 다이내믹 프런트 25 훈련 사령관인 얀네 마키탈로 대령은 러시아의 주요 목표가 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모두 NATO 회원국이 된 만큼 동맹 포병부대 내에서 상호 운용성을 훈련하고 개발하고 혹독한 북극 환경에 대비해 군대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키탈로 대령은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경험한 것처럼 포병은 기본적으로 전장의 왕이자 여왕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번 포병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번 훈련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혹독한 추위와 눈으로 뒤덮인 환경에서 하는 포병 훈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덕이 많은 핀란드 로바야르비 지역에서는 대부분 얇은 눈과 얼음층으로 덮여 있고 이 시기에 북극권 상공에서는 태양이 오전 9시 30분경에 떠서 6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오후 3시 이전에 진다고 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어둠과 싸워야 하는 이곳은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620제곱마일가 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사격장이자 훈련장입니다. 나토군은 이곳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일반적으로 영하 20도, 섭씨와씨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지는 이 지역에서 핀란드 방위군은 혹독한 겨울 환경에 대비해 잘 훈련되고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가 K9 자주포인데 핀란드의 가장 추운 지역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4도이고 아침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기 일쑤인데 K9 자주포는 영하 32도에서 영상 43도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핀란드 K9 버전은 영하의 온도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향상된 단열재, 난방 시스템 및 특수 윤활제를 포함하여 극한의 추위에서 작동하도록 잘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군의 카이사르는 병사들이 외부로 나와서 장전을 하고 쏴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 운용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따뜻한 실내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조준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K군. 이번 훈련장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흑독한 추위 속에서 엄청난 기동력을 자랑하는 K구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진가를 북유럽에서 가장 먼저 알아보고 환호한 것이 핀란드입니다. 이에 지난 2017년 K구 자주포 48문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옵션으로 10문을 추가로 구매하고 2022년 38문을 또다시 구입해 총 96문의 K구 자주포를 구입했습니다. 핀란드군의 K구 제식 명칭 무카리 M56KARL은 양손으로 쓰는 대형 망치를 뜻하는데 핀란드에서는 K구 무카리 자주포를 자국 포병 전력의 미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국방장관은 K구 무카리를 앞세운 포병 전력은 핀란드 국방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안티 니에멜라 주한 핀란드 공관 차석부 대사 사진은 한국이 핀란드를 포함해 유럽 국가들의 안보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은 오랜 기간 무기 생산 능력을 등한시했다며 그래서 유럽 내 무기 생산 기반이 무너졌다고 말하면서 유럽은 질 좋은 무기를 만드는 우수한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니에멜라 부대사는 한국 무기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도 뛰어나다며 특히 방산 기업들은 계약을 잘 지키고 무기를 제때 공급하는 능력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에멜라 부대사는 핀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K구 자주포 성능이 좋아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무기들을 추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한국산 무기는 K2전차, 레드백, FA50, KF21 등 너무나도 다양한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동유럽이 서유럽 방산 강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북유럽 국가들은 핀란드를 필두로 한국산 무기 도입의 장이 앞으로 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나토 포병훈련에서 K구 자주포가 주인공이 되며 지금 K구 자주포는 유럽에서 평화를 지켜낼 나토군의 최고 화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용기 추락. 라팔이 공중에서 충돌했다. 폴란드 매체 WP텍. 프랑스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북동부에서 14일 공군 라팔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후 추락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독일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 라팔 전투기 2대가 동부 지역에서 충돌한 후 추락했다며 당초 이들은 미라지 전투기인 것으로 보도되었다고 했습니다. 라팔이 사고 났다는 것을 숨기려는 듯 보였지만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국방장관이 SNS에 올린 글에서 라팔이대가 메르트 에모젤 지역에서 추락했다고 구형 미라지 전투기가 아닌 라팔 전투기임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현재 조종사 1명은 무사히 발견됐고 다른 조종사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라고 현지 상황까지 전했습니다. 프랑스 BFM TV는 이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1시간 조금 전에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메르테의 모젤 상공에서 보고되었습니다. 2대의 라팔 전투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보주 인근의 콜롬비 레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충돌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BFM TV 항공 컨설턴트인 장세라트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전투기가 사건 발생 시 어떤 비상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CHVNG. 그래서 분명히 2대의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두 전투기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룩소유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보면 조종사가 전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조종한 다음 낙하산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는 지상에 아무런 손상 없이 추락했습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경우 3사람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프랑스 공군의 라팔이 적군의 비행기가 아닌 자국 전투기끼리 충돌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프랑스와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라팔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던 국가들이나 라팔 도입을 검토했던 나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라팔은 최신 항공 전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해왔고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및 인공지능을 사용한 고급 진단 시스템까지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충돌로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충격을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프랑스 라팔 42대를 구입해 우리를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분담금이 축소되고 기술 이전이 적게 된다고 하자 자신들이 도입한 프랑스 라팔의 기술을 빌려 KF-21에 적용시키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믿었던 프랑스 라팔에 크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15일 속보. 인도네시아는 조심해야 한다. 두 대의 라팔의 충돌이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긴급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프랑스 공군은 두 대의 항공기가 프랑스군 조종사와 항법사 훈련을 실시했다며 독일에서 돌아오는 중 두 대의 라팔이 충돌해 굉장히 큰 굉음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콜롱베이 레스 에글리즈 부시장은 12시 30분경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큰 소음을 들었다. 이상한 소리. 타악기 소리였다. 비행기 두 대가 충돌한 줄 알았는데 나는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이번 사건은 2007년 라팔 추락 사고를 연상케 한다며 당시에도 통제력 상실로 첫 사고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도 샤를 드골 항공모함으로 복귀하던 라팔 2대가 충돌한 후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라팔 전투기가 서로 충돌한 것이 두 번째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팔이 팀킬 전투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국의 전투기가 아닌 자국 전투기를 더 두려워해 한다는 것입니다. 조나자카르타는 라팔이 겪은 사고를 인도네시아가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프랑스 당국이 정말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데이터와 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인도네시아는 라팔 추가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라팔 도입을 검토했던 나라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라팔 전투기 54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인도 해군도 라팔 전투기 26대를 더 주문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지난 2022년 18대를 계약하고 추가 계약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군의 최신의 전투기 라팔은 2001년 실전 배치된 이후 단 한 대도 팔지 못해 저주받은 전투기라는 오명이 씌워졌지만 최근 해외 수출 대박 흥행으로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 UAE, 핀란드 등 6나라가 모두 325대의 라팔을 도입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생산량을 억지로라도 늘려 이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했지만 라팔에 대한 저주가 프랑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페루와 우즈베키스탄 등 전투기 도입 사업 최종 후보에 라팔을 올려놓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페루는 최근 페루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KF-21과 라팔을 가장 선호하는 후보로 상정해놨는데 FA-50을 도입하면서 KF-21로 기우는 듯한 상황 속에 이번에 확실하게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T-50 골든 이글 12대를 4억 달러, 당시 환율로 4,540억에 구입하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판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다시 전투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랑스 라팔 24대를 사는 것과 똑같은 금액으로 한국산 FA-50 블록 20, 70대를 살지를 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장 웃고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일 것이라고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FA-50 18대를 도입하고 조만간 18대를 추가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사업에 유로파이터, 미국 F-18과 함께 라팔도 도전장을 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KF-21과 프랑스 라팔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는 성능과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에서도 라팔을 압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F-21이 대당 1,000억 정도로 수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 대상으로 꼽히는 라팔이 한 대당 1,500억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팔뿐만 아니라 지금 4, 5세대 전투기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항공산업의 붕괴로 전투기 부품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 최근 4, 5세대 전투기 평균 단가가 대당 1,500억 원까지 상승했고 옵션을 더하면 2,000억 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KAI는 초도 양산기에 대해서는 후속 군수 지원을 약속했는데 대당 가격도 싸지만
KAI가 판 이후에도 전투기 개발, 배치, 운영, 유지 등 완벽한 AS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전투기는 부품 하나가 고장나도 거액을 들여 수리를 하러 보내야 하지만 KF-21은 대부분의 부품을 한국이 생산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줘 저렴하고 빠르게 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FA-50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높여놨는데 전투기를 판 이후에도 한국은 잊지 않고 확실한 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